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그 찰나의 순간. 내 심장은 지독한 현실을 거부하며 발버둥 쳤다. 오래된 노래방의 퀴퀴한 냄새와 넌사인의 흐릿한 빛 속에서. 나는 그저 한순간의 일탈을 꿈꿨을 뿐이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모든 것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얼굴이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동시에 가장 모르는 얼굴, 형수, 내 하나뿐인 형의 아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혀가 마비된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쿵, 쿵, 쿵. 심장이 귓가에 울렸다. 형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어쩐지 세상에서 가장 크게 들렸다. 텅 빈 노래방 방 안에는 우리 둘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이것이 현실일까? 혹시 내가 술에 너무 취해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짙은 화장 아래 감춰진 익숙한 눈매, 억지로 지은 듯한 어색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절망적인 공포가 나를 꿰뚫는 듯 했다. 그제야 나는 내가 처한 상황의 비극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나는 돈을 주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고 그 자리에 내 형수가 온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사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내 이름은 김민준, 올해로 쉰을 바라보는 나이다.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며 남들이 보기에는 그럭저럭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내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몇 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딸아이와도 소원해진 후 내 삶은 고독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힌 난파선 같았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정해진 시간에 먹는 혼밥, 홀로 보는 텔레비전, 주말이면 낚시를 하러 가거나 산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 모든 시간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 뿐이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도 마음 편히 연락할 사람이 없었다. 형은 몇 년 전 사업 문제로 외국에 나가 있었고 형수와는 가끔 안부 전화만 주고받는 사이였다. 그날 저녁도 그랬다.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길, 갑자기 밀려드는 쓸쓸함에 나는 차를 돌렸다. 평소라면 그냥 집으로 갔겠지만 그날따라 유독 집이 무덤처럼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정적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뻔했다. 나는 불현듯 어딘가로 사라지고 싶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무작정 차를 몰아 낯선 동네의 골목길로 들어섰다. 붉고 파란 넌사인 간판이 번쩍이는 유흥가였다. 오랜만에 온 곳이었다. 20대 때나 친구들과 어울려 오던 곳이었는데 팍팍한 삶 속에서 잊고 지낸 공간이었다. 촌스러워 보이는 노래방, 간판들이 눈에 띄었다. 도우미 항시 대기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을 보고는 흠칫 놀라기도 했다. 이 나이에 이런 곳에 온다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날의 나는 왠지 모르게 용기가 없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한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마른 몸집의 중년 남성이 나를 반겼다.
그는 굳이 내가 혼자 왔다는 것을 묻지도 않고 능숙하게 나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왠지 모르게 담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역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어색하게 리모컨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나에게 맥주와 마른 안주를 가져다 주더니 잠시 후 도우미는 불러드릴까요? 하고 물었다. 나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말 한마디 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냥 누군가 옆에 있어주길 바랐던 것 같다.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 아니, 그저 사람이 필요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들어오실 겁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갔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스크린에 나오는 노래 제목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형편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노래방 도우미를 기다리고 있다니.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진 걸까? 아내와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딸과 멀어지지 않았더라면, 끊임없이 만약이라는 가정을 떠올렸다. 그러는 사이 문이 똑똑 노크되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긴장감이 온몸을 휩쌌다. 이제 곧 누군가 들어올 것이다. 낯선 여자, 내 외로움을 잠시나마 달래줄. 들어오세요. 작게 말하자 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낯선 듯 익숙한 목소리. 나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내게로 다가오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멈춰 섰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억지로 웃고 있던 입가에 경련이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핸드백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형수,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를 부르는 우리 가족의 호칭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늘고 떨렸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확인했다. 맞았다. 틀림없었다. 비록 짙은 화장이 낯설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가 기억하는 형수의 것이었다. 왜 어떻게 형은 해외에 있고 형수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많은 물음표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었다.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랐다. 그때 형수가 흐느끼며 말했다.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저를 보지 못한 척. 그녀의 눈물은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형수의 애절한 부탁에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모른 척하고 그냥 여기서 즐겁게 놀면 되는 걸까? 아니,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렇다고 그녀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서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결국 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나는 억지로 그녀를 외면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허둥지둥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듯.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미안합니다.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나서 먼저 갈게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대로 방을 뛰쳐나왔다. 뒤에서 형수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그날 밤 내 형수와 마주한 채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비참했던 밤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이후 내 삶은 온통 형수의 얼굴로 가득 찼다.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노래방의 문, 그녀의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바라보던 그 절망적인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으면 형수가 보였고 눈을 뜨면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왜 하필 그녀였을까? 왜 하필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우리는 마주쳤을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지독한 장난일까? 내 삶은 평범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다. 작은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며 벌이는 괜찮았고, 남들만큼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안정과는 달리 내 속은 텅 비어 있었다. 5년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며 이혼을 요구했을 때 내 세상은 무너졌다. 아내는 딸아이를 데리고 떠났고 나는 홀로 남겨졌다. 처음에는 분노에 휩싸였다. 배신감에 몸부림쳤고 아내를 증오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정들은 무뎌졌고 그 자리를 거대한 공허함이 채웠다. 딸은 이제 20살이 넘어 자기 삶을 살고 있었고 가끔 오는 안부 전화만이 나와 세상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딸아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나에게는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었다. 형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형은 사업을 확장한다며 몇 년 전 아예 가족 전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갔다. 가끔 영상통화를 할 때면 나는 늘 씩씩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듯 보이는 형수의 얼굴을 보았다. 우리 형수 요즘 요리 배우기 시작해서 아주 신났어. 형수 덕분에 애들 공부도 걱정 없어. 이런 형의 자랑에 나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형이 잘 살고 있으니 나도 안심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노래방에서 본 형수의 얼굴은 형이 말하던 그 사람과는 너무나 달랐다. 짙은 화장 아래 감춰진 피곤한 기색, 억지 웃음, 그리고 눈빛에 서려 있던 깊은 슬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나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다. 휴대폰 전원을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형수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그녀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까? 형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혹시 형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사연이 있는 걸까? 온갖 추측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녀가 나를 발견했을 때의 그 공포스러운 눈빛이었다. 마치 자신이 한 가장 큰 잘못을 들킨 아이처럼 그 눈빛은 나에게 제발 모른 척 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정말 그렇게 했다. 그녀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나는 그녀를 외면하고 도망쳤다. 나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형에게 아니. 그건 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냥 그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형은 해외에 있고 형수와는 그날 밤 이후로 연락을 끊었다. 나는 그녀의 집 근처에 무작정 가보기로 했다.
혹시라도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랏 같은 희망을 품고서 그녀의 집은 꽤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다. 형이 해외로 떠나기 전에 살던 곳인데 그 집을 팔지 않고 세를 주고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차를 한쪽에 세워두고 할 일 없이 기다렸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 입구에 서서 기다렸다. 그날의 그녀처럼 짙은 화장을 한 여성을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찰나,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틀림없었다. 그녀였다. 하지만 어쩐지 그녀의 모습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다. 짙은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옷차림은 평범했다. 그녀는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다.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은 내가 기억하던 형수와 똑같았다. 나는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숨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뒷모습에서 지독한 삶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녀는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려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능, 나 이제 들어왔어. 오늘은 조금 힘들었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누구에게 아마 형일 것이다. 형에게는 자신이 여전히 행복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형수는 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왜 형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걸까? 그녀가 전화를 끊고 힘없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 형수를 향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날 밤 내가 노래방에서 도망쳤던 것은 비겁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녀의 전화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형수님, 저 민준이에요. 혹시 괜찮으시면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망설이던 나는 결국 보내기를 눌렀다. 한참이 지나도록 답장이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자정이 넘어서야 답장이 왔다. 네, 어디로 갈까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나를 피하지 않았다. 그 문자를 보며. 나는 우리에게 이 운명적인 만남이 어떤 의미가 될지 아직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삶에, 그녀의 비밀에 이미 발을 들여놓고 말았다. 그리고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밤의 도피가 아닌 마주함이 우리 두 사람의 길고 긴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나는 형수에게서 온 답장을 받자마자 심장이 뛰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답장을 보냈다. 편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형수님 집 근처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오후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를 알려주었다. 나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내일 형수와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날 밤의 비극적인 만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범한 안부를 물어야 할까? 나는 혼자 온갖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다. 낡고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작은 공간이었다. 창밖으로는 작은 화단이 보였고 은은한 커피 향이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내가 먼저 도착해서 창가의 자리를 잡았다. 10분이 차에 지나지 않아. 형수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전날의 짙은 화장은 흔적도 없이 지워져 있었고 대신 수수한 옷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마스크 아래로 언뜻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형수의 목소리는 몹시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녀의 물음에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그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다. 어색함이 흐르는 침묵,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컵에 담긴 물만 연신 마셨다. 형수도 마찬가지였다.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쓸어내리며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마침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수님, 그날 밤 일은 내 말이 채에 끝나기도 전에. 형수는 고개를 숙였다. 민준 씨, 그날은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죄송해요. 조송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오히려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그런 곳에 가서 나는 말끝을 흐렸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우리 둘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것만 같았다. 형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스크를 천천히 벗었다.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짙은 화장 뒤에 숨겨져 있던 피곤하고 지친 얼굴. 하지만 내가 기억하던 형의 아내이자 우리 가족의 형수이기도 한 그 익숙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그날 밤의 비극, 그리고 각자가 겪어왔던 외로움과 고통을 보았다. 형수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준 씨도 아시다시피 형이 외국에 나간 지 꽤 됐잖아요. 처음에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사업도 잘 풀리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형이 투자했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빚이 많이 생겼어요. 형은 저한테 말하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했나 봐요. 저도 얼마 전에야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형이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잘 살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던 것이다. 형은 저보고 아이들과 함께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자기가 빚을 다 갚고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떻게 모른 척하고 올 수 있겠어요. 형 몰래 저도 돈을 벌어야 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고. 형이 보낸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그 길을 택하게 된 거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냅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고맙다는 듯 작은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행복한 줄로만 알았던 형수의 삶이 사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니. 나는 그녀가 혼자 감당해야 했을 그 모든 시간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저 민준 씨께 정말 죄송해요. 가족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형수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형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합니다. 그날 밤 제가 형수님을 보고 도망쳤잖아요. 그때 제가 먼저 형수님께 이야기를 물어봤어야 했는데 나의 진심 어린 사과에 형수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울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형수를 향한 연민이자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자책, 그리고 내 삶의 공허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우리 둘은 각자의 상처를 끌어안고 함께 울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단순히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난 것이 아니었다. 각자의 삶에서 벼랑 끝에 내몰렸던 두 영혼이 서로의 깊은 상처를 알아보고 마주한 것이었다. 그날 밤의 만남은 비극적인 우연이 아니라 서로에게 구원이 될지도 모를 운명의 시작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그녀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싶었다. 형수는 눈물을 닦고 힘겹게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나는 그녀의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결심이 서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날 밤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어색하고 충격적인 만남을 발판 삼아 서로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날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우리는 어색한 침묵의 벽을 넘어섰다. 형수의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형의 아내라는 이름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한 개인으로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는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녀와 다르지 않았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고독과 싸우고 있는 존재.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종류의 상처를 발견했고 그것이 우리를 미묘하게 연결해주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형수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안부를 묻는 짧은 통화. 식사는 하셨는지, 아이들은 잘 지내는지와 같은 형식적인 대화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점차 깊어졌다. 나는 그녀에게 내 삶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아내와 이혼하게 된 사연, 딸과 멀어진 이유, 그리고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무력감과 공허함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말없이 들어주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따뜻했다. 형수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형이 해외에서 겪었던 사업 실패의 구체적인 이야기,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느꼈던 불안감,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는 늘 밝은 모습을 보여야 했던 고통에 대해 털어놓았다. 밤늦은 시간,
아이들이 잠든 후에 걸려오는 그녀의 전화는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지쳐 있었고, 때로는 슬픔이 묻어났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안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퇴근길에 무심코 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막 장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나는 불현듯 그녀에게 저녁을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수님, 오늘 저녁 드시고 들어가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녀는 처음에는 극구사양했다. 아니에요. 민준 씨, 괜찮아요. 아이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하지만 나는 끈질기게 설득했다. 아이들 저녁은 제가 배달시켜 드릴게요. 형수님도 가끔은 남이 해주는 밥 드셔야죠. 결국 그녀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녀의 집 근처에서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다. 얼마 후 장바구니를 든 형수가 내 채 올랐다.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우리가 이렇게 단둘이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어색함을 깨기 위해 애써 밝게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형수는 여튼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피곤해서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지쳐 보였다.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우리는 근처에 작은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소박한 식당이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그녀에게 국밥을 한 그릇 시켜주었다. 그녀는 말없이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씩 먹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형에게 보낼 생활비를 아끼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치여 정작 자신의 끼니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의 모습에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한 여자의 고단함이 느껴졌다. 형수님,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민준 씨, 마음만 받을게요. 그녀의 말에는 강한 거절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형수님, 저희 형이 외국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거 왜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민준 씨는 민준 씨 삶도 힘든데 제가 짐을 더 얹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면서까지 나를 배려하고 있었다. 나는 문득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애쓰는 동안 각자의 고통 속에서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조금 더 자주 이루어졌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없는 낮 시간에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거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공허한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나는 그녀의 지쳐있는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우리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형의 아내와 시동생이라는 족쇄는 우리를 늘 짓눌렀다.
우리는 감정의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이미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의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그날 밤의 충격적인 만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형수는 나에게 지쳐버린 삶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였고 나는 형수에게 힘겨운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따뜻한 위안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대신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박한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랐고 나는 내 작은 사무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랐다. 우리의 이야기는 너무나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진심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헤어지려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형수는 아이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나는 해결되지 않는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우리는 결국 차 안에서 한참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형수님, 너무 힘드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의 어깨에 놓인 짐이 너무나 무거워 보였기 때문이다. 형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민준 씨,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여전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슬픔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내 손의 온기가 그녀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내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형수님,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었다. 형수도 나의 진심을 느낀 듯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차 안에는 우리 둘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나는 우리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형의 아내와 시동생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넘어선 두 남녀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서로가 겪어왔던 외로움, 아픔, 그리고 새로운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 삶의 외로움을 채워줄 유일한 존재를 보았고, 그녀는 내게서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을 보았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고 그 감정은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사회적 굴레를 무너뜨렸다.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녀는 처음에는 살짝 몸을 떨었지만 이내 내 키스를 받아들였다. 우리의 키스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위로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맹세였다.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한동안 말없이 있었다. 그 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낯선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밤새 차 안에서 잠이 든 것이다. 해가 뜨고 세상이 밝아오자.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형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가 걷게 될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예감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이미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 감정을 부정할 수도 숨길 수도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연인 사이가 되었다. 우리는 아이들과 형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만났다. 우리의 사랑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더욱 애틋해졌다. 나는 그녀를 더 이상 형수라 부르지 않았고 그녀도 나를 민준 씨라 부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당신이라 불렀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형은 해외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곧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형이 돌아오면 우리의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불안에 휩싸였다. 형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 아니면 형수가 이혼을 하고 나와 함께 살아야 할까? 나는 이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형수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심하게 부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저 이혼할게요. 나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그녀의 결정이 얼마나 힘겨운 것이었을지 짐작했다. 우리는 이혼이라는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인지 아니면 더 큰 비극을 초래하는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형수가 이혼을 결심한 그날 이후 우리의 사랑은 위태로운 절벽 위에서 피어난 꽃처럼 더욱 애틋하고 절박해졌다. 우리는 형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불안감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의 만남은 더욱더 은밀하고 조심스러워졌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없는 낮 시간, 혹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우리는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하기 위해 서로의 집을 오갔다. 형수의 집은 아이들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에서 나는 그녀가 얼마나 힘겹게 엄마와 아내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안아주었고,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기도 했다. 내 텅 비었던 집 역시 그녀의 온기로 조금씩 채워져 갔다. 그녀는 가끔씩 자신의 집에서 만든 반찬들을 가져다 주었고 먼지 쌓인 내 집 구석구석을 닦아주며 마치 자신의 집처럼 살뜰히 보살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집 안에는 따뜻한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곁에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그녀가 있었다. 우리의 감정은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을 넘어선 깊고 진한 사랑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서로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까지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그녀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좋았고 그녀는 나의 서툰 농담에 언제나 환하게 웃어주었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반쪽을 되찾은 것처럼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현실의 벽은 더욱더 높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형수와 시동생, 세상의 그 어떤 잣대로도 용납될 수 없는 금지된 관계.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든 정리하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고 싶었다. 형수는 형에게 이혼 서류를 보내고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편지를 썼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과 위선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나 역시 그녀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형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었고, 세상의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아주 작고 소박한 꿈들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 조용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살아가는 것. 나는 건축 설계사로서 우리의 집을 직접 설계하고,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음식을 만들고,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행복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의 편이 아니었다. 형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가 돌아온 날은 바로 형수가 이혼 서류를 국제 우편으로 붙인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날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형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 앞에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리는 눈빛의 형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형수가 보낸 이혼 서류 봉투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형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나와 형수를 번갈아 쳐다보며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와 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무런 변명도 해명도 할 수 없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발각되는 순간이었다. 형은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놓인 두 사람분의 저녁 식사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 그래서였군. 그래서 네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던 거였어. 그것도 내 동생 놈이랑. 그의 웃음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인간에 대한 지독한 환멸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형, 그게 아니라 이건 내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형은 내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나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닥쳐. 이 배신자 새끼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당신은 내 아내이면서, 내 아이들의 엄마이면서 어떻게 감히 내 동생 놈과. 형은 이성을 잃은 듯 울부짖으며 식탁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접시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형수는 그런 형의 모습에 겁에 질려 떨면서도
내 앞을 가로막고 섰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민준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모든 건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먼저 민준 씨를 유혹했어요. 그녀는 어떻게든 나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그 말은 오히려 형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이 통할 것 같아. 너희 둘 다 똑같은 것들이야. 더럽고 역겨운 배신자들, 형은 우리 두 사람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는 그대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가 떠나간 후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나와 형수는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났고 이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형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고 온 가족과 친척들에게 우리의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가족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파렴치한 죄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내기로 약속했다. 비록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금지된 사랑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함께 이 도시를 떠나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매우 힘들고 외로운 길이 될 것이 분명했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다. 우리의 선택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어리석은 도피였을까? 우리는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폭풍 속에서 더욱더 단단해져 가고 있었다. 그날 밤, 형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후 나와 형수는 폐허가 된 거실에 만견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깨진 유리 조각과 엎질러진 음식물들이 마치 우리의 부서진 관계와 엉망이 되어버린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어떤 말도 이 끔찍한 현실을 되돌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형은 떠나기 직전 우리에게 저주와도 같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 너희 둘,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또다시 내 눈에 띈다면 그때는 정말 너희 둘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증오와 함께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처절한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 도망치듯 그 도시를 떠났다. 최소한의 짐만을 챙긴 채 정처 없이 어둠 속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며칠 뒤 우리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다. 낡고 허름한 민박집에 방을 하나 구하고 우리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창밖으로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비릿한 바다 내음이 코를 찔렀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 속을 헤매고 있었다. 형은 약속대로 온 가족과 친척들에게 우리의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 매일같이 전화가 걸려왔고 소화기 너머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가족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 있었다. 나는 괜찮았다. 어차피 나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도 돌아갈 곳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형수는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울었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아이들까지 고통받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형은 아이들을 강제로 그녀에게서 빼앗아 자신의 부모님 댁으로 보내버렸고 그녀에게는 아이들을 만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내가 다 망쳤어. 나 때문에 모두가.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그저 말없이 안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태로운 현실을 함께 견뎌내고 있었다. 낮에는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었고 저녁이면 바닷가를 거닐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손가락질과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더욱더 애틋하고 절박해져 갔다. 하지만 우리의 도피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그날도 일을 마치고 민박집으로 돌아오던 길, 집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발견했다. 바로 형이었다. 그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하고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와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우리를 찾아내어 이 모든 것을 끝장내고 싶었던 것이 분명했다. 나와 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를 마주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거나 숨지 않겠다고. 우리의 선택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사랑에 대해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우리는 근처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겼다. 세 사람 사이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소주잔을 채우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갈랐다. 마침내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행복하냐? 그의 목소리는 지독한 냉소와 함께 깊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형수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너희 둘 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야만 했지. 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내와 동생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한 남자의 처절한 절망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형수가 흐느끼며 말했다. 여보, 아니, 진우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모든 건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외로워서 당신의 사랑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깊은 외로움과 고통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해외에서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했던 남편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느꼈던 지독한 고독감, 그리고 그런 자신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었던 시동생, 즉 나의 존재까지 나 역시 형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내와 이혼한 후 느꼈던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 그리고 그런 나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었던 형수의 존재에 대해 우리는 서로에게 변명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 그저 각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과
그 아픔 속에서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할 뿐이었다. 형은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통과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하게 남아 우리를 이해하려는 듯한 어떤 감정의 동요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한참 동안 침묵하던 형은 마지막으로 소주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너희들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구나. 너희 둘 다 나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것. 그는 우리 두 사람을 차갑게 한번 쏘아보고는 아무 말 없이 포장마차를 나섰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형은 그 후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우리를 용서하지도 그렇다고 더 이상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우리를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듯 했다. 폭풍과의 대면은 그렇게 끝이 났다. 우리는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다. 우리의 사랑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만큼 더 단단하고 진실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시련들을 함께 이겨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외로울지라도 형과의 마지막 만남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후 나와 형수는 한동안 깊은 침묵과 슬픔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형이 남기고 간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며 이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내기로 약속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서로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 작은 바닷가 마을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이곳에서 우리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다. 우리는 작은 월세방을 구해 짐을 풀고 다음 날부터 함께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나는 과거의 경력을 살려 작은 인테리어 가게에서 허드레실부터 시작했고 형수 역시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다. 우리의 삶은 고되고 팍팍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했다.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거짓이나 비밀은 없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했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으며 서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힘을 얻었다. 아침이면 함께 눈을 뜨고 저녁이면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밤이면 함께 잠이 드는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삶에도 조금씩 안정이 찾아왔다. 나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인테리어 가게의 정식 직원이 되었고 형수 역시 특유의 따뜻하고 상냥한 성품 덕분에 식당의 어엿한 주방 보조가 되었다. 우리는 푼푼히 돈을 모아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아주 작고 소박한 우리만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나는 직접 집을 설계하고 형수는 그런 내 곁에서 따뜻한 밥을 지어주었다. 우리의 작은 집이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사랑과 희망 또한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형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슬픔이 남아 있었다. 바로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형은 아이들을 빼앗긴 후 단 한 번도 아이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밤마다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나는 그런 그녀를 그저 말없이 안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수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바로 형이었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에게 연락을 해왔고 아이들이 엄마를 너무나도 그리워하니 이번 주말에 잠시 만나게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하게 남아 후회와 미안함 같은 것이 묻어 나오는 듯 했다. 형수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설레었지만 동시에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손을 잡고 용기를 주었다. 괜찮아. 당신은 좋은 엄마야. 아이들도 다 알고 있을 거야. 가서 아이들 꼭 안아주고 와. 주말. 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형이 알려준 약속 장소로 향했다. 나는 멀리서 그녀와 아이들이 재회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몇 년 만에 만난 아이들은 훌쩍 자라 있었고 처음에는 엄마를 어색해하는 듯 했지만 이내 엄마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날 이후 형수는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형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아이들에게서 엄마를 빼앗는 잔인한 짓은 멈추기로 한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안이자 기쁨이었다. 시간은 다시 흘러 우리의 작은 집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채소를 심고 꽃을 키웠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집 안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거나 불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우리만의 가정을 이루었던 것이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나는 이제 그녀를 형수가 아닌 아내라고 불렀다와 함께 텃밭에 앉아 저 멀리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고 나는 그런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민준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아니, 내가 더 고마워. 수진아,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 역시 평생 외로움 속에서 죽어갔을 테니까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준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의 사랑은 비록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금지된 사랑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진실하고 아름다웠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 안았고 서로의 유일한 구원이 되어주었으며 마침내 함께 평온을 찾았다. 마음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 잔잔하고 따뜻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벽의 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평범하지만 소중한 날들을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었다.